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코비드가 낳은 다양한 부작용 중에 요새 자주 사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말하는 것인데 종업원들이 무단 결근을 하면서 가장 편리하게 악용되는 것은 코비드의 양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양성이라면 직장 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당연히 일을 나오지 말고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는 거짓이고 일 나가기 싫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핑계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억지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여부를 되묻거나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개만 절로 흔들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팬데믹은 이제는 여러 가지로 연관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College Drop-Off, 중국의 주택 소유 현황, 탈퇴한 프래터니티, 주저되는 미국 여행길, 그리고 친구들과 만남입니다. 이제 2022년 가을 새학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이번에 막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가는 곳, 이런 마당인 곳들도 많을 것입니다. 학생 자신들도 긴장되고 아이를 집에서 처음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부모에게는 언제고 어린 아이인데 대학에 간다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신나는 일이기도 한데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시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만 가정에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자녀를 내려놓고 오는 소위 drop-off, 이때 당시 생기는 감정은 크게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자녀를 이미 4명이나 보내온 한 엄마는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자로서 매번 감정을 다스리기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동시에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진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겹쳐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하이스쿨 졸업생 중 61.8%가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엄마와 아버지들, 자녀들과 굿바이를 나누면서 허그해주고 손을 흔들면서 떠나올 것이 이런 모습이 눈에 상상이 가죠.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이라고 합니다. 어렸던 자녀가 드디어 치열한 교육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에 임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엄마도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매일같이 오늘 수업은 어땠냐, 교수와 미팅은 잘 되었느냐, 또 홈워크는 무엇이냐, 이렇게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고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이 마치 엄마도 대학을 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독립심이 생기고 성장하는 데는 한층 물러나서 지켜보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매일같이 텍스트나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겠지만 한 번씩 참고 힘들다면 매일 하던 것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이면서 본인도 컨트롤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대학을 다 보내본 부모님들이 동의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들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매일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제자리에 익숙해지고 대학 생활에 정착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엄마는 엄마의 목소리가 오히려 집을 더 그리워하거나 눈물을 짜내게 자극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매일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안다고 합니다. 혼자 적응하게 두고만 보라고 충고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바로 곁에서 생각해 주는 것은 오히려 정상 발달에 약간의 방해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말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대하는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 독립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이런 소위 trial and error, 이런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부모의 배려와 사랑은 어떨 때는 이런 배움에 방해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대신 풀어주는 것 절대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좀 힘들어 한다면 일단 두고 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추천하고요. 이러면서 아이는 더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고전이라는 이 스트러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체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에 비슷한 도전이 온다면 슬기롭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셈이죠. 자녀를 2명이나 대학에 보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수인 엄마인 캐런 케이힐 씨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한 번씩 크게 넘어지는 것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부모가 옆에서 깊숙이 관여를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뉴욕주에 사는 또 다른 한 엄마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생긴 허전함과 우려에 고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일부러 본인의 할 일을 만들어서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아이들에게서 조금씩 벗어나고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가끔 전화 통화나 페이스타임은 정말 값졌다고 기억을 되살리면서요. 이제는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본인도 상당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가 독립심을 키우게 되는 데는 이런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독립심, 인디펜던스가 생기게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요. 결코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사랑과 케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대학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아이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를 놓아주는 것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본인의 앞길을 홀로 한번 구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혼자 목표를 정해놓고 결정을 내려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것 아주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대학을 가기 전에 이런 책임감을 먼저 부여하고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빨래를 해보게 하는 것, 자동차 가솔린을 가서 채우고 오는 것, 청소를 직접 해보는 것, 이런 것들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아이를 대학에 내려놓고 오는 순간 그 이모션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엄마는 아들을 대학에 내려놓고 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기분을 숨겨야 했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도 좀 긴장한 상태, 거기에 엄마까지 정신없이 울면 어떨지 엄마의 본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학 내 책방에서 이 다른 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때 더 북받쳐 올랐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들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남편이랑 굳어진 얼굴에 억지로 지은 미소를 멈추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 참 멋쟁입니다. 떠나는 전날 밤 딸 아이 그 필로 밑에 편지를 넣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저 넓은 세상에 나가 너에게 최고가 무엇인지를 찾고 최고 기준 아래 사회에 쓸만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쓰면서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나의 든든한 바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비록 우리 몸은 다른 데 있지만 나는 너를 언제고 위해서 대기 상태다. 사랑하는 내 딸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편지라는 생각인데요. 진정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으로 놓아줘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도시 중에 난징에서 수백 명의 불만족한 주택 소유자들이 짓다 말고 절반만 짓고 중단된 아파트먼트 옥상에 몰려들어서 그들의 분노를 보이는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빨강색과 흰색 배너를 흔들면서 아파트 공사 마무리를 지을 것을 부르짖었는데요. 이들은 이미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곳에서 거의 500마일 정도 떨어진 샹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 26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런 시위의 비디오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인생에 세운 계획이 다 붕괴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지난 2019년 8월 크게 각광을 받던 신리 시티에 3베드룸 아파트먼트를 선불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곳은 시댁과 친정 양쪽 부모님 댁에서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위치라 최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내 모든 아파트 구매 조건이 그렇듯이 아파트먼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구매 가격의 페이먼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구매 형식은 중국의 주택 판매의 80% 이상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업체가 자금을 돌리고 또 가격이 빠르게 뛰어오르는 상황을 자극했고요. 급속한 주택시장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금이 고갈 상태로 변하면서 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늘어나고 수천 채의 아파트먼트가 공사가 중단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구매자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답과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30년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모기지를 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들어설 커뮤니티 안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커뮤니티가 안정적이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시위의 모습은 현재 중국 내 100개가 넘는 대도시 안에서 300개 이상 넘는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현재 중국 내 경제적, 정치적인 불안정과 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 소유로 형성된 이런 부동산 산업계는 중국 전체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재정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중국 국내 경제 모든 영역에 파장이 들이닥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활발하게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나마 가볍게 거쳐갈 것이라는 희망도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뜨겁던 중국 부동산 시장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이 중국의 급속도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절반 이상이 주택 소유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의도로 중국 정부는 모기지 융자의 새로운 법을 이용해서 너무 무리한 융자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가운데 많은 개발업체들은 빚을 갚아가기 힘들어졌고요. 또 그러면서 세일은 줄어들고 이 분야 산업계 전체를 악순환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싱가포르의 아시아 연구소에서는 중국 정부가 애초부터 개발업체들이 문제에 빠질 경우 생겨날 여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최고 호황을 누리던 산업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난 7월에 중국의 주택 가격은 11달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의 대명사인 에버그랜드 그룹을 포함해서 대규모 회사 10개가 넘는 숫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고요. 이런 파장은 땅 매입, 노동력, 건축자재, 가정용품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패디스는 이런 현상은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순식간에 번지는 파장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규모가 큰 데일수록 이런 파장의 피해는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규모가 거대한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인 중국의 이런 문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허덕거리고 있고요. 거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면서 결과적으로 천연가스라든지 오일이나 곡물들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경제도 허덕거리면서 소비자 신뢰도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글로벌 상황은 절대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중산층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된 아파트먼트 건설로 거기도 또 이어지는 중단된 모기지 페이먼트 등 중국 전체 내 지금 불신뢰가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도는 최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젊은 인테리어 디자인은 중국 여성은 늘 집을 가꾸자 꿈을 꾸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하면서도 집에 대한 꿈은 여전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상하이 근방의 집을 생각했다가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부모님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9년 여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건설이 멈춘 아파트먼트에 어쩔 줄 모르는 신세가 되었고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압력도 대단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구입했을 뿐 우리는 단지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모아둔 돈 10만 4천 달러를 아파트먼트 구매에 썼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번 샹하이 도시 전체가 2달 이상 넘게 락다운되면서 더 몇 배로 커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컴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 시점에 아파트먼트 모기지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세 번째 5년 임기를 올해 말기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 이후 가장 파워를 갖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에 이 베이징 정부는 경제 지원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양한 시위나 보이콧 같은 문제를 두고 로컬 정부에 떠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신리시티의 미래를 두고 은행과 아파트먼트 개발업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현재 어떤 뉴스와 지시가 내릴지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대규모 건설 회사가 무너내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말합니다. 현재 같은 경제에서는 현금이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손에 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아파트먼트를 산다는 것은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사가 절반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먼트 공사 프로젝트가 무려 300개가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학 내 소위 Greek Life라고 하면서 남학생들 모여 사는 Fraternity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6개 프레터니티가 USC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USC가 작년에 한층 더 강화된 파티 룰에 반대하면서 내려진 그들의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가을 학기에 대학 측이 이런 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이런 프레터니티 안에서 성폭행 등 여러 가지 연루된 큰 문제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결정으로 6개 프레터니티는 대학 내 상당한 제재와 경고를 입게 될 것이고요. US 대학 측도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결정은 다양한 오퍼레이션에 대학 측의 감시를 없애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은 지난 130년의 전통에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다음 주 학생들이 새 학기에 등교일인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을 마감일로 정해놓고 프레터니티 입장과 결정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학교 측은 프레터니티 리더들에게 대학과 어필리에이션을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캠퍼스 커미티에 참여, 다양한 클럽 활동, 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 리더십 기회 등 많은 장점을 제시하면서 그들과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셈이죠. 전국의 모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학생들에게 USC와 어필리에이션이 없는 프레터니티에 조인하지 말 것을 권하면서
온라인에 USC와 이 관계가 없는 프래터니티 리스트를 올리고요. 학생들이 여기에 조인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 15개 프래터니티 중에서 6개는 대학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Kappa Alpha Order, 그리고 Pi Kappa Alpha, Sigma Alpha Mu, Sigma Chi, Tau Kappa Epsilon, 그리고 Zeta Beta Tau입니다. 현재 US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은 미국 내 다른 캠퍼스들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주로 가을학기의 러쉬 파티와 음주, 성폭행 등 특히 여학생들에게 절대 안전한 환경에 어긋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설문조사를 보면 33개 4년제 대학 내 18만 2천 명이 성폭행이 제일 많은 장소로 프래터니티를 최고라고 쳤습니다. 이번에 대학 측에서 탈퇴를 선언한 프래터니티 사례가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West Virginia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Duke University에서 생겼었는데요. 이런 이유는 프레시맨들이 막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 동안 12학점을 최소한 2.5 GPA를 받고 나서야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USC도 이것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6,210개 프래터니티 중 98.7%는 대학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SC에서 결과는 양측에게 모두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첫 번째 대학 측에게는 앞으로 많은 골칫거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학 측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들이 줄지어 이를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런 프래터니티들에게도 엄청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펀드레이징이나 리크루팅도 불가능하고요. 대학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엄청난 장점을 주는데 이것 모두 잃을 것입니다. 사실 대학 웹사이트에 이들을 광고하는 것은 빅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US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가담을 절대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가을 학기에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도 최고 그릭 라이프로 알려진 캠퍼스 중 하나인 USC는 재학생들 중 17%가 48개 프래터니티와 여학생들의 소로리티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중 6개 단체에서 약물 문제와 성폭행 사고들이 빈번해지고 문제가 커진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시위가 이어졌고 아예 이 기회에 프래터니티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현 USC 프레지던트인 캐롤 폴트는 혁신 계획을 강조하면서 현재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프래터니티와 소로리티 리더들, 그리고 faculty, administrator, 스태프들, 머리를 맞대고 안전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데 계획에 돌입했죠.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은 모든 파티의 시큐리티를 의무화하고요. 또 이들의 침실로 향하는 모든 계단이나 복도에도 가드는 필수라고 했고 가짜 페이크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는 스캐너도 도입하고 21살이 넘는 학생들을 구별하게 이 손목 밴드도 착용하게 만들고요. 위험에 연관된 미팅도 파티 이전과 이후에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메모는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러면서 작년 가을 USC는 모든 프래터니티 소셜 이벤트를 금지했고요. 그리고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트레이닝을 이수한 9개 프래터니티들에게는 금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 리크루팅이나 소셜 이벤트는 여전히 모두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모든 프래터니티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가오는 가을 학기 프레시맨이 들어올 때 러쉬 기간 동안 가장 안전 수칙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USC는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의 대학 측 생각에는 신입생이 한 학기 정도 마치면서 학업이나 소셜 상황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리크루팅에 경험해 보는 것도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정입니다.
USC 대학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에 탈퇴한 프래터니티들 성폭행, 약물 악용,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술 마실 나이가 되지 않은 음주 등을 예방하는 차원의 모든 것을 올렸다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협조도 아무도 하지 않았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래터니티 중 최소한 한 곳, 파이 카파 타운은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USC와 관계를 끊을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 가까이 위치한 프래터니티들이 줄줄이 서 있는 28th 스트리트 28가에는 이번에 탈퇴하는 6개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을 했고 세워진 룰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학에서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일어난 사고는 불행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렇게 강하게 정해놓은 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요. 이들은 이 분야 프로페셔널과 협조해서 궁극적으로 그들 자체 내 인터프래터니티 카운슬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그마 차이와 타우 카파 엡실론은 앞에 가을 학기 러쉬 사인을 이미 붙여놓고 새 학생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그들이 재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고요. 다들 이들은 USC 학생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 측의 룰을 따르면서 인생의 최고 추억을 만드는 배움의 터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영국 커플이 있는데요. 2021년 초 신혼여행 허니문으로 미국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코비드 케이스로 인해서 캔슬됐죠. 이렇게 팬데믹은 미국행 여행객이 줄어들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커플은 다시 생각을 잡고 올해 들어서 미국행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과 뉴욕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캔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캔슬한 이유로는 총기 문제와 대량 살상이 벌어지면서 다른 곳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는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30살 안팎인 영국인들인데요. 현재 많은 외국 관광객들 중 이 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방문을 계획했다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문제와 다양한 안전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미국행을 잠시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무기한 연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에린 홈스 씨가 있는데요. 에린 씨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미국행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 역시 총기, 건 바이런스가 그 이유였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내가 오늘 여기를 가도 되는가 아닌가 또 이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번 페스티벌은 어떨까 등 고민거리를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베이스를 둔 홈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가족들과 미국에서 2년간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를 달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결국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5살과 6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총기에 연관된 위험에 절대 노출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캐리비안 크루즈로 휴가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아이들 없이 가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는 꼭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기를 두고는 미국은 정말 총기 사망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2020년 45,222명이 총기와 연관되어 사망했고요. 이것은 최고 기록입니다. 그중에 자살 숫자는 절반 약간 넘고 총으로 살인 비율은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이 선진국가, 부자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10만 명당 4.12명으로 총기 살인 기록으로 단연코 1위입니다. 이렇게 4.12라는 숫자에 비교를 해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0.18이고요. 영국은 0.04면서 100배 이상입니다.
또 27개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숫자인데요. 매번 미국의 대량 총기 사고가 나면 늘 이 총기 혁신을 부르짖지만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와 몇 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로 호주인데요. 1996년 태스마니아에서 한 사람이 총기로 35명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놀란 호주는 국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강경한 총기 규제를 통과시키고 수천 정의 면허 없는 총기들이 반납되었고 65만 정의 총이 압수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2021년 나온 결과를 보면 총기 규제 이전에는 18년 동안 13번의 총기 난사로 100명 이상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법이 통과된 이후 14년 동안 총기 난사 건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로 이웃인 캐나다의 경우 1989년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엔지니어링 전공 여대생들이 총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노바스코시아에서 총기 난사로 2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국가 차원의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일어나고 현재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이곳에서 총기 사고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0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했는데요. 즉각 국가 차원의 총기 판매에 대한 강력한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미국과 아주 다른 모습임에는 틀림없죠. 근데 현재 이렇게 비교되는 총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던 목적지에서 이런 총기 문제 뉴스를 보면 볼수록 그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올해 2022년 8월 8일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미국 내에서 4,006건의 총기 난사가 있었고요. 19번의 대량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참사가 유일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알렉산더 미르스키는 미국행 여행을 여러 차례 피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대량 총기 사고도 그렇지만 경찰의 과한 진압 이슈, 또 국경에서 벌어지는 입국 수속 시 외국인들이 당하는 장면 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헤이그에 사는데요. 본인이 어렸을 때 16살 시절에 볼티모어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교환 학생으로 온 것이었고 여행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내 총기 사고, 또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가족이 찢어지게 되는 상황 등 모든 것을 보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점점 주저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딸을 가진 48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경찰이 어떻게 대할지 도무지 모를 상황이고 국경에서 일어날 일, 또 누군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딸이 18살이 될 때까지 미국 방문은 미룰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도 얼마나 안전할지 모를 일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 여성은 당분간 목적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엄청나게 크고 미국 말고도 내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턴 켄터키 대학의 이 분야 전문 교수가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학교 내 총기 사고를 보면 피해자들 중에는 관광객은 없다고 하면서요. 앞으로 팬데믹 제재 사항이 풀어지고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교내 총기 난사가 여행업계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여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말한 영국 커플 같은 경우 절대 미국행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 플로리다나 라스베가스를 꼭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미국에 와본 이후에 줄곧 미국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고요. 이제는 첫 번째 아이가 곧 태어날 때인데 물론 아이가 휴가 스케줄을 잡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언젠가 미국행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아무리 위험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 여행 목적지는 미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비드도 그렇지만 미국 내 끊일 줄 모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대량 총기 난사가
미국행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미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그룹 텍스트를 하거나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누가 올립니다. 내일 밤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 메시지가 올라오면 이런 것들은 친구들 간에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더욱이 가까운 친구들과 그 무엇보다 좋죠. 그런데 요새같이 모든 물가가 뛰어오르는 현실에 생활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기요금, 가솔린 가격, 음식 등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없는 것이 친구들 간의 만남도 여파를 입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타이트해지고 친구들 간에도 인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때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32살의 해나라는 여성은 PR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본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양하는 NO라는 대답을 보낼 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서 본인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해나 씨와 친구들도 최근 들어서는 서로서로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만나는데 갈 수 없다 하면 이 중에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를 지연시키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생활비는 앞으로 더 오르면 오르지 상황이 당분간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재정적인 것이 똑같을 수가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현재처럼 두드러진 적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친구들만큼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건 상당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31살의 볼루라는 여성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동의합니다. 친구들과 인컴을 비교해보면 3,000에서 5,000달러를 적게 받고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친구들 중 몇 명은 결혼을 한 상황에 아주 힘들 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요. 생활비는 엄청나게 뛰어오른 상황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루 씨는 친구들을 만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한 달 버짓을 정하는 데 상황에 계획을 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친구 생일 몇 번, 또 베이비 샤워 등 갈 수 있는 것, 갈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단체로 들어가 있는 메시지 방에 그룹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멤버들도 있는데 이들의 모든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유가 같지 않아 모든 것에 동참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 만나는 것을 줄였지만 더 나아가서 이성과 데이트도 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의상 구입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활비가 올라갔다고 말한 성인 비율이 90%이고요. 그리고 75%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 재정 상황을 주시하고 살아야 하고요. 버짓을 보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간에 더 마음이 불편함을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죠. 23살의 나타샤는 패러리걸로 일하고 있으면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룹 중에서 인컴이 제일 낮은 이 A라는 친구는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등 이런 것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친구들 생일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경제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다른 친구들이 본인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돈을 빌려가면서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현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한 결정을 거기에 맞춰 생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샤가 말하는 그 친구는 다가오는 자기 생일에 할러데이에 휴가를 한데 묶어서 다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나타샤 본인도 상황이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엄청나게 이끌어자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인은 할 거 다 했다는 식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저히 본인을 포함해 다른 친구들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간의 인컴 차이나 생활 습관 차이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통 돈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돈 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같은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재정적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친구들이 계획해 놓은 여행이나 비싼 액티비티들이 본인에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의 한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분노가 줄어드는 것이죠. 비싼 여행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획이 선다면 즐겁게 다녀오라고 말하고 나는 니들이 돌아오고 나서 좀 더 여유 있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좀 저렴한 여행이나 활동을 준비해보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친구인 경우라면 다른 친구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 만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돈을 얼마를 벌든 이것이 절대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더 많다고 절대 본인이 수치스러워할 일 아닙니다. 모든 것이 타이트하고 어려운 현재, 그 이전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정 상황을 무시한 현명하지 못한 생각은 더 큰 금물이죠. 어려운 상황에 제일 소중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요새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물가 상승은 모든 사람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면서 현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서 이제는 친구들과 만남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과 시간도 이제는 마음대로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재정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 표면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실정에 있을 수 없기에 당연한 것일 텐데요. 요새같이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친구들 간의 만남도 영향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